자기 만삭의 아내를 태우고 가다가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아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만삭의 아내는 사망하고 남편은 이제 부상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는데, 사실은 이제 95억 원에 달하는 사망 보험금이 가입돼 있고 그 수익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었어요. 보험금을 주라는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이 남성은 1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탔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럼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한마디 해야 하나?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납니다. 근데 한 남성이 자기 만삭의 아내를 태우고 가다가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아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만삭의 아내는 사망하고 남편은 이제 부상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는데, 그 아내 앞으로 사실은 이제 95억 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이 가입돼 있고 그 수익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었어요. 그 여성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주 여성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남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살해한 게 아니냐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2심에서 이 남성은 유죄가 선고되고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. 근데 3심에서 다시 또 뒤집어지는 것이, 이것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버립니다. 결국은 이 남성은 무죄로 확정이 됐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이 남자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95억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1심에서는 판결들이 승소해서 엇갈렸습니다만 2심에 가서 대부분 다 이 남성이 이겼고, 결국 대부분에 가서 대부분이 보험금을 주라는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이 남성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1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탔습니다. 이 사건과 그 이어지는 판례 판결들을 보고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독자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. 우선 이 캄보디아 여성 그 만삭안의 사망 사건 무죄 취지 대부분 판결에 대해서 제가 이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. 이 남성이 무죄라는 것을 제가 아니다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. 다만 이 판결의 내부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, 우선 이제 교통사고를 낼 당시에 남성은 졸음운전했다고 주장을 했고, 이 검찰의 주장은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라는 거 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가타부터 판단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. 다만 이제 이 범죄 동기 부분에 가서 보면 대부분 판결문은 첫째 이런 식으로 썼어요. 이 남성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크게 곤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동기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. 그런데 범죄자들이 꼭 가난해야만 범죄를 하는 건지 하는 겁니다. 그럼 조이펠 같은 사람은 4조 원대 사기를 꼭 돈이 없어서 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점들이 과연 타당한 이유였는지 하는 의문이 일단 들고요. 두 번째로는 또 이 남성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했다면 트럭을 들이받으면 자신도 다칠 수 있는데 그런 위험한 방법을 택했겠는가 라는 판단입니다. 근데 사실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군인아내 살인 사건에서도 보면요, 이 군인이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나서 범죄를 덮기 위해서 아내를 차에 태우고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. 그러다가 결국 이제 살인으로 확정이 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. 이 사람이란 것은 탐욕, 본궁에 내몰리면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. 대법관에 인간 이해가 조금 시민들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또 들고요. 또 그 다음에 이 95억에 달하는 여러 가지 보험들을 나누어서 보험 권유자의 권유로 들었기 때문에 의심스럽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는데,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험 모집인들 한두 명씩 다 있지 않습니까? 권유받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 계획을 실행하는 상황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범죄자들이 그런 최소한의 지능, 자신이 의지받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서 아니면 그걸 만들어서 계획에 나간다는 그런 최소한의 지능도 없다고 보는 것인지 좀 이 판단도 납득이 잘 안 가고요. 그래서 이 대법관은 자신에 비추어서 범인을 판단한 게 아닌가, 자신이라면 설마 이렇게 안 할 텐데 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. 그리고 이 판결의 논리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. 이 범죄를 하려면 택했을 가장 이상적인 범죄 방법, 시퀀스를 상정을 해두고 그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다 라는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런 논리 구조가 보입니다. 그래서 이 판결의 논리 자체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 형사 판결은 또 그래도 어차피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라는 뜻에서 1%, 2% 입증은 부족해도 무죄를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납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이후에 있었던 민사 보험금 판결이에요. 보험금 판결에서 보험금을 주라는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. 근데 이 책에도 제가 자세히 썼습니다만 형사 판결과 민사 판결은 구조 논리가 본질이 다릅니다. 형사 판결은 다시 말씀드린 이 사람을 유죄로 확인할 수 있는가, 확정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. 민사 판결은 원고 피고 중에 둘 중에 누가 이겨야 하나라는 기준입니다. 그래서 말하자면 둘 중에 조금이라도 증거가 많은 사람, 더 설득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민사 판결이에요. 그래서 형사 판결에서 이렇게 무죄가 났다고 하더라도 크게는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
이 사람은 정말 억울한 사람에서 무죄인 경우.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심리를 해보니까 의심스럽고 정황도 증거도 많이 있지만 결국 유죄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에서의 무죄가 있습니다. 이 캄보디아 사건 같은 경우가 좀 후자의 경우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. 특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심의 마지막인 고등 부분에서 온갖 이 사람들의 직접적인 대면 변론, 구두 변론과 증인신문 또 검증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이 고의살인을 했다라고 사실 확정을 하고 유죄를 했던 거거든요. 그 정도로 이제 이 트레이닝된 법관이 유죄를 확신했을 한 번의 재판이 있었단 말이죠. 그 정도로 이 사건이었는데 민사재판에서는 원고 대 피고의 대립에서 이 사람의 말이 또 옳다라는 식으로 간다는 것은 형사재판 논리와 민사재판 논리를 좀 혼동한 것이 아닌가. 또 그렇게 갔던 데는 순수한 법논리에 충실했던 것보다는 좀 다른 관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, 그래서 이 민사 판결은 대단히 위험한 판결이다. 그래서 보험 범죄를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판결이다라는 우려가 있었고요. 저는 투쟁적인 사람도 아니고 소설을 통해서 어떤 발언을 하려는 사람도 아닙니다. 다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옳은 소리를 하면 그냥 무임승차 하는 그 정도 그랬다고 할 수 있는데,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. 많은 비판이 있을 줄 알았는데, 그래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그럼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한마디 해야 하나? 라는 생각에 쓰게 된 계기가 됐던 것이고요. 근데 사실은 이제 살인의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보험금을 주지 말라는 판결이 사실 우리는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. 실제로 의자매 독초 사망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. 의자매 관계인 두 여성 중에 한 명이 독초를 달인 물을 마시고 사망했어요. 그러니까 자살로 이제 추정되는, 주장하는 그런 사건인데, 그 의자매 관계였던 같이 있던 여성이 28억 원의 보험금을 자기가 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자살 방조로 또 사기로 재판을 받았는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그러자 이 여성이 자기한테 올려고 했던 그 보험금에 관한 소송을 냈습니다. 그래서 1심에서 판사는 그 보험금 소송을 기각했습니다. 그 이유가 뭐 직접적으로 이제 살인했다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의심스럽다. 그래서 이 보험금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부정의하다라고 해서 무효다라고 판단해버렸던 겁니다. 법적인 얘기로 들어가자면 민법 103조라고 해서 판사가 재량으로 이 계약은 불공정하니까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조항입니다. 그걸 동원해서 무효를 해버린 거예요. 근데 이 여성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 그래서 사고는 났습니다만 보험금은 청구는 좌절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.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법원이었고요. 그런데 유독 이 캄보디아 사건이라든지 여기서는 왜 이런 판결이 났는지 좀 법조인으로서 이 과정을 보아온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더 들었던 거예요. 제가 사실은 이 소설에서 한 줄 쓰고 싶었던 말이자 가장 먼저 썼던 한 줄이라면 이 부분입니다. 278쪽에 있는 부분인데, 사법부가 이 사회에 커다란 죄를 지었어. 법원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협력하면서 살인의 하이웨이를 탄탄하게 닦아놓은 거야. 사회재판, 이제 제가 이 소설 속에서 언급했던 살인 하이웨이와도 좀 연결되는 그런 개념인데요. 우리나라 재판이 3심제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재판 자체에 대한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, 그래서 처음에 이제 썼던 제목이 이제 살인 하이웨이였습니다. 근데 그 제목이 너무 직접적이고 80년대 느와르 같은 그런 분위기도 풍기고 해서 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고심 끝에 이 사회재판이라는 약간 문제의식을 던지는 그런 제목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 제 추리 작품은 본격 추리 장르에 속한다고 한다면, 이번에는 사회재판은 법정소설이자 사회파 추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그런 소설이라는 점에서 달랐고요. 제가 작가로서의 다른 캐릭터가 있다면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일 텐데,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장 많이 녹아있는 작품이 이번 작품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추리소설도 계속 쓸 생각입니다만, 저만이 쓸 수 있는 법정소설이랄까요? 그런 것들을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뭐 책을 읽어주시거나 혹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사실 제가 이렇게 책을 계속 쓸 수 있었던 것은 독자분들의 이런 관심 덕분이죠. 이게 아니었으면 제가 쓸 이유가 없는 것이고 쓸 힘도 없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부디 이번 책도 제가 어떤 메시지를 쓴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우선적으로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. 감사합니다.